경비 계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2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대치된 행동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고, 미국은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체 부위 점 논란과 관련해 아주대병원에서 자진 신체 검증을 받았고, 의료진은 점이나 점을 제거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부선 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급회의를 열어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감사 운영에 대한 원칙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다음 주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뷔페 음식점에 과일장, 풍류 등은 남으면 재사용할 수 있고 생선회나 초밥 등은 안 됩니다. 식약처가 마련한 음식 재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내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오늘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안보 문제를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도 논란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북한이 분명히 NLL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제만 해도 북한이 NLL 인근에 있던 우리 선박을 향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을 침범했다고 2차례나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LL을 인정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북한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제 상선망을 통해 7월부터 9월까지 20차례 넘게 우리 측 선박에 자신들의 수요, 즉 경비 개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였습니다. 7월 이후에 북한이 NLL을 무시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신 사항으로 이제 그러한 사항들의 그 활동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논란이 벌어진 지 이틀 만인 그제 북한은 또다시 2차례 경비 개선을 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통신을 보냈습니다. 14일 그런 사실이 있었고 10월 달부터 13일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국방부에 물어봤더니 국방부의 반응은 수사적인 위협, 그러니까 북한이 그저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북한이 우리 영토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NLL 부인 발언이 수사적 위협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저희가 수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대응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북이 북방 한계선을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고가 사실상 무력 행사까지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입니다. 군사적 행동을 가하겠다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단순 수사성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국방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들어 NLL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이러니 서해 5도 주민 그리고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 어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바다 위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서해 5도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그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수역은 어민들 조업이 가능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NLL과 가까운 연평도는 남쪽으로 6km쯤 떨어진 곳으로 안보상 위험하니 임의로 설정된 조업 자제선입니다. 어민들은 조업 중 북한 경고 방송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진범했으니 즉각 조치하라. 딱딱 잘라서 그렇게 하지 거기서 내려가는 등 더 올라오지 말라는 등 이렇게 부드러운 얘기는 없지.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개선 때문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어장과 상당히 인접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도 없어 어민들은 출항하는 아침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관계가 좋아진다는데 어째 별로 좋아지는 기색도 없고 뉴스 보면은 좋아진다는데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네. 북한의 경고 방송은 상선이나 운반선 또 어선까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통신망에서 흘러나옵니다. 서해 5도 어민들에게 평화 분위기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남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 계획 그리고 군사 합의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이 남북한 군사 합의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외교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합의를 미국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남북은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유엔군 사령부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북 합의 소식에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8일 외교부 내부 회의에서 공유된 대미 협의 방향이라는 문서에는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가 부족하다고 국무부가 불만을 표출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불만, 본인이 충분히 브리핑을 못 받은 데 대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합의를 미국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한미 균열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와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지난 14일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을 만나서 대북 제재 완화 설득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공식 언급했고 프란치스코 교황,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잇따라 앞으로 만나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오면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비핵화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조건부 제재 완화를 통해 이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를 공식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의지를 보이길 기다리고 있다며 제재 구수 입장을 지켰습니다. Dans l'attente, les sanctions adoptées par le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s'appliqueront. CVID 원칙이 합당히 지켜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벨기에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상대로 이딴 제재 해제 설득전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나흘간의 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내일 새벽 이탈리아로 이동합니다. 모레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통일부가 어제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 기자단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국제 언론인 협회가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야당은 통일부 장관이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국제언론인협회 IPI가 정부의 탈북기자 취재 배제를 비판하는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바라 트리움피 IPI 사무국장은 김명성 기자를 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는 긍정적 보도를 보장받으려 언론 자유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고 미래에는 북한을 비판하는 기자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썼습니다. IPI는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신문방송 발행인 편집인과 주요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같은 조치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원만하게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진행을 해서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내고 계속 이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알아서 기는 비굴함, 심기 경호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그 속에 해당이 됩니다만 어딘가 석연찮고 그다음에 또 어딘가 비굴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 통일부는 회담 전날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기자교체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통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예, 어제 회담 취재에서 배제된 기자의 이름이 조선일보의 김명성 기자인데 이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 관계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탈북민들의 소외감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속에 탈북민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 건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꽁꽁 두만강 한복판. 국경을 넘다가 얼어 숨진 북한 여성. 그 후로도 2주 동안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이 시신을 지나 천국의 국경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 탈북민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겨온 대한민국 땅은 정말 천국이었을까? 지난 여름 협박 전화와 테러의 냉면집을 폐업한 탈북민 영화감독 정선산 씨. 테러당한 낙서처럼 탈북민이라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는 건 나는 신의 선택이라고 항상 생각해. 저는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당하고 나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한 책을 펴낸 뒤 공교롭게도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위원직을 사퇴한 태영호 전 공사. 북한을 향해 풍선을 날리다 경찰에 쫓기기만 하는 박상학 씨. 이 두 사람을 잡겠다는 대학생 체포조까지 등장해 신체 위협을 느끼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며 사법당국이 손 놓고 있습니다. 사회에 정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탈북민 실업률은 국민 평균의 2배. 반대로 고용률은 평균에 못 미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탈북민들은 많은 방송 출연해서 제외되고 소외되고 있고 이제 우리는 2등 국민 내지는 3등 국민이다. 정부가 올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내고 북한 이탈 주민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말에 그칠 뿐입니다. 이러는 사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를 침묵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탈북민 지성호 씨를 직접 만나 세계의 탈북민 현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Sung-ho traveled thousands of miles on crutches all across China and Southeast Asia to freedom. 현재 탈북민은 3만여 명. 이들 중 누군가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소외감에 떨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그 북한의 희생물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씨 왕조의 눈치를 보면서 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뭘 하러 왔습니까?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일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여배우 스캔들 각종 의혹에도 침묵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신체에 점이 있다는 김부선 씨 주장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자진해서 병원을 찾아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 측은 점이 없고 지운 흔적도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병원 로비로 들어옵니다. 특정 부위의 점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치스럽지만 경기도를 책임진 사람을 의무라며 검사를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7분 동안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검사를 맡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사를 마친 뒤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병원 측은 신체 검사 결과 이재명 지사의 몸에는 점은 물론 점을 지운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검사 결과는 정식 소견서라며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추가 신체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김부선 씨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각종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배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는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12일 경찰의 압수수색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로서도 뭐 수사에서 스크린하면 좋지요. 공식 결론이 나는 게.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 운전기사가 연루된 해경군 김씨 SNS 계정 의혹에 대해 자신도 혼란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 활동을 후회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희 힘이기도 했는데 한때는 지금은 그게 족쇄가 돼가고 있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냥 계속 했던 건데 지금 후회스럽죠, 진짜로. 신체 검사를 비롯한 검증 요구란에 대해서는 마녀 사냥에 빗대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마녀라고 지정하면 마녀임을 증명해야지. 마녀가 아니면 내가 이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겠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거 저는 실험실의 개구리가 아닙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신체 검증에 김부선 씨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지사가 쇼를 하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점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여부라고 했습니다. 백연선 기자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 검증 결과에 대해 의구심부터 나타냈습니다. 점이 없다 이렇게 또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이 지사 측에서는 김부선 씨 측에 창관 여부를 묻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혀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뭐 하고. 강 변호사는 김부선 씨가 이번 사건에서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며 고소 사실과도 다르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돌출된 문제의 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당국은 이 지사의 신체 검증 결과에 대해 점 하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신체 검증 논란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서울의 한 여대 안에서 자신의 알몸을 찍어 이 사진을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격증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촛불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든 촛불이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 남성이 학내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어이없는 상황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입니다. 학생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낮에는 총장이 직접 공청회를 열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여하튼 제가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로서 해야지 되는 대처에 대한 거. 보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대로 발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범행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자격증 갱신을 위한 강의를 들으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수강생들이 자리를 비우자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갑자기 여대는 학생 때문에 성적 욕구가 생겨가지고 박 씨는 3층 곳곳을 돌아다니며 옷을 벗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알몸 영상을 찍었던 강의실은 지금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다른 대학과 중학교 등에서도 노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세계 고속도로를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벌였습니다. 사고 위험을 느낀 시민이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50분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장용옥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휘청거립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뒤쫓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좀 의심 차량이 있어가지고요. 네, 차량번호 보이세요? 검은색 자동차는 차선을 넘나들며 아찔한 상황을 반복합니다. 추격하던 시민이 사고 위험을 호소하지만 경찰은 위치만 계속 되묻습니다. 지금 몇십 분째 따라오는데 경찰이 안 보여요. 지금 금차 쪽 지나셨나요? 일제풍기점 지나셨나요? 그 사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고속도로 4곳을 들락거렸습니다. 경찰차는 신고한 지 50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이쪽 진행 방향에서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서 대비해주고 선배치들을 해서 검은색 자동차는 결국 졸음 쉼터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부근에서 발견된 뒤 제2경인고속도로를 거쳐 영동고속도로까지 100km 넘게 달렸습니다. 일단은 답답한 게 대부분이고 어떤 심령이실지는 아실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최근 붉은 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됐죠. 또 지난달에는 붉은 독거미도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유입되면 안 되는 외래 생물들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국내에 반입된 후에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하는 뒷북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달라질까요? 이일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공군 비행장. 지난달 1일과 20일 미국산 군수물자 하역 과정에서 붉은 배 과부거미 암컷 2마리와 알집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붉은 배 과부거미는 독성이 최근 발견된 붉은 불개미의 12배에 이릅니다. 물리게 되면 근육 경련이라든지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고 아주 드물게는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역망이 무너져 들어왔지만 위해 우려종 지정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위해 우려종은 반입되면 생태계나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입 등의 반입을 차단하고 자연 방사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55종만이 지정돼 있습니다. 붉은 배 과부거미는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처음 나온 붉은 불개미나 2015년 강원도에서 발견된 피라냐도 당시에는 위해 우려종이 아니었습니다. 위해 우려종이 아니면 수입이 가능하고 피라냐처럼 키우다 방사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입되면 그제서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던 환경부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위해성이 우려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약 1000여 종 정도를 폭넓게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을 해서 그 위해성을 평가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년 뒤에나 시행되는 데다 검역망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20년 전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로부터 15년 동안이나 미궁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건의 계기로 이 숨진 여대생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특수강도 강간 혐의를 적용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이 스리랑카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리랑카 검찰이 우리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자국민 K씨를 기소한 건 지난 12일. 우리 측이 요청한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가 적용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리랑카 검찰이 K씨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성추행죄로 K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씨는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3년 국내 DNA 데이터베이스 분석 과정 중 피해자인 정모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 사실이 확인돼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과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성추행과 무면허 운전 등 별도 혐의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스리랑카 국내법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이 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라는 점을 알고 사법공조를 요청해 결국 K씨를 현지 법정에 세운 겁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이른바 비리 유치원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명단을 확인해 보는 분들도 많은데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꼭 안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도별로 감사 대상 유치원 선정 기준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비리 유치원 숫자입니다. 전체 유치원 숫자를 대비하면 적발률은 대구가 28%로 가장 높은데 경남은 유치원 730여 곳 중 적발된 곳이 6곳에 불과해 1%에도 못 미칩니다. 적발률 차이가 큰 건 감사 대상 유치원 선정 비율이 교육청마다 다르고 공개를 거부한 곳은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도 제각각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은 세종시의 유치원은 기관 주의를 받았는데 인건비 부당 지급 등 9가지 위반이 적발된 경남의 유치원은 경징계인 견책, 유치원 돈 2천만 원을 부모에게 준 경기도 유치원장은 그보다도 약한 경고에 그쳤습니다. 유치원 감사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감사 운영에 대한 원칙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교육부는 모레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다음 주에는 당정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회계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하면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의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며 교사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서 그 해당 교사가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치원 원생 학대 사건이 워낙 자주 일어나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 교사가 과연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지 논란이 커지면서 숨진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최초로 학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 한 인터넷 카페에 이 어린이집 교사가 안기는 아이를 밀쳐 나뒹굴게 했다고 썼습니다. 드라마틱한 묘사가 이어지지만 직접 본 일은 아니었다고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 글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실명이 공개됐고 평소엔 더 심한 학대를 했을 것이다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실명 등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목격자는 아동학대는 없었다고 전합니다. 안기는 아이를 밀친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끝내도록 기다리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기다려, 조금만 참아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럼 그냥 모습만 보고 경찰이라 바로 신고를 하는 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분별한 마녀 사냥을 한 카페의 폐쇄를 요구하고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6만 명을 넘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의 친인척을 채용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시킨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마다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이 예고되자 계약직으로 일단 친인척을 채용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혜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이걸 신고용 세습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108명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 남매 22명, 배우자 12명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조사를 실시했지만 민주노총 지회가 반대하면서 실제 조사에 응한 사람은 전체의 11.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방식이 정말 교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이 예고되자 일단 임시직으로 친인척을 뽑아놓고 정규직 전환으로 동원하게 된 겁니다. 안전업무 채용 인력 700여 명 중 절반가량은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노조가 합작을 한 권력형 비리로 간주하고 철저히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 외부 전문가를 통한 면접 같은 방법도 있었고요. 일단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입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고용세습이다, 채용 비리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감사원 감사 요구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면서 가격도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곳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주민들의 집값 담합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로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처음으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일주일간 신고된 총 33건 중에 이 아파트 분여회나 입주민 협의회 그리고 인터넷 카페, SNS 등 이 16건으로 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봐도 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 대부분의 신고가 집중이 됐고요. 이 국토교통부는 이 신고된 사례가 담합 혐의가 있으면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대개 아파트 단지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지는 않군요. 예. 그런데 신고는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화면을 보시면요. 몇 억 이하로, 그러니까 얼마 이하로는 이 집을 내놓지 말자.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은 보이콧하자. 이런 식으로 신고된 것이 많고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값을 담합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한편으로 주민들이 이걸로 처벌받았다 이런 뉴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분여회나 인터넷 카페에서의 이제 집값 담합은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하면서도 부정행위라고 인식할 수 없을 만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재할 방안도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예.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담합행위인 처벌 대상이 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담합을 주도하면 불법이지만 입주민이 주도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싸게 파는 중개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적발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담합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좀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데요. 한번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는 정황이 증거에서 밝혀지면 그거에 의한 제재 수단으로 가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행정적인 과태료 처벌을 한다든지. 예, 실제 정부 역시도 엄정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이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부가 신고센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 대형 뷔페 음식점에서 안 팔린 음식을 재가공해 내놓아 논란이 일었었죠. 그래서 식약처가 뷔페 음식 재사용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선 상추 같은 야채는 씻어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포도 등 껍질이 있는 과일과 견과류도 이물질이 묻지 않고 원형 그대로라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또 과자와 초콜릿 그리고 된장 같은 양념은 덜어 먹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김치와 밥도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덜어 먹게 해놨다면 재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재사용이 안 되는 것. 생선회나 초밥, 김밥류, 게장 그리고 잘라놓은 과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조건에 따라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음식 재사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정린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식약처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시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선 비위생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시 재사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김치 재활용하는 건 저는 반대해요. 왜냐면 사람들 각자 그 젓가락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아까운 음식 낭비가 줄어들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뚜껑이 덮여있다든가 하면은 사람 손이 안 타서 좀 깨끗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낭비되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입니다. 재사용을 반길 것 같은 뷔페 업체에서도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사용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오늘 팔 정도 내일 팔아도 된다는 건지. 새 지침마저 논란을 불러오는 상황이지만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일단 이 기준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차량 내 카시트가 필수품이죠. 하지만 아이가 칭얼댄다고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잘못 장착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카시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아이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지민 씨는 7개월 된 아이를 차에 태울 때마다 난감합니다.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걸 싫어해 안고 탈 때가 많습니다. 계속 우는데 그걸 계속 앉혀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신체가 미성숙한 영아일수록 사고 발생 시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제 착용률은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현행법상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은 의무인데도 2명 중 1명꼴로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카시트 착용률이 90%를 넘습니다. 카시트를 제대로 장착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00명 중 절반 가까이 카시트를 잘못 장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74명은 때에 따라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영유아 사망 가능성은 99%까지 높아지지만 제대로 착용하면 18%로 크게 감소합니다. 급브레이크라든가 이럴 경우에도 아예 목을 보호하지 못해서 소비자원은 카시트는 뒷좌석에 단단히 고정하고 1살 미만일 경우 시선이 뒤로 향하도록 설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장도웅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강력했던 허리케인 마이클이 최신의 전투기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적어도 17대가 파손된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틴들 공군기지.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전투기가 보관된 경납고도 지붕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한 전투기는 강한 바람에 떠밀려 날아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Anybody who can see this base, even from where we're standing, can see the substantial damage that was done by this terrible storm. 미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매트는 미 공군을 인용해 허리케인 마이클로 F-22 랩터 최소 17대가 크게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 공군이 보유한 전체 F-22의 약 10%에 달합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세계 최강 전투기 F-22는 한 대당 가격만 1,600억 원입니다. I feel pretty good about the future of Tyndall, and I know it'll be a long, hard road. 기지 안에 있던 F-16 펠컨과 F-15 이글도 부서져 피해 금액만 2조 2,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지 언론은 유지보수 등의 문제로 허리케인이 오기 전 다른 기지로 미처 옮기지 못했던 전투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탈세 혐의로 1,4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은 중국 여배우 판빙빙이 잠적 13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용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돼 정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검은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문 밖을 나섭니다. 탈세 파문으로 종적을 감췄던 판빙빙이 135일 만에 베이징 공항에서 포착된 겁니다. 판빙빙은 징A 번호판이 달린 승용차에 탔습니다. A는 관용차에만 발급돼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빙빙이 착용한 100만 원 상당의 고가 스니커즈도 관심입니다. 네티즌들은 2년 전 신발과 똑같다며 벌금으로 돈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개인 SNS에 반성문을 올리며 탈세 혐의를 인정한 판빙빙은 1,400억 원에 이르는 탈세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판빙빙과 왕치산 부주석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했던 중국 부동산 재벌 거원구이는 지난 12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9조 8천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600亿，哎呀，我的娘嘞啊！600亿，我说这也太给文贵面子了呀！王岐山不是这智商。 전 인터폴 총재 중국인 멍웅웨이의 체포와 알리바바 마인 회장의 갑작스러운 은퇴, 그리고 판빙빙과 거원구이의 천문학적 벌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유명인사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추억의 스타 폴 뉴먼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의 마트 진열대에서는 이렇게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1982년 세운 식품회사의 유기농 제품 라벨에서 그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도 그는 월급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고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보내서 지금까지 기부액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21개 나라의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무료 진료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큰 별로 남아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세계인의 기억에는 성녀의 이미지로 남아 있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돌보던 그녀는 로마의 휴일에 공주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홍콩 영화 영웅 본색의 스타이자 와호장룡으로 헐리우드를 점령한 주윤발은 한 달 용돈으로 놀랍게도 우리 돈 12만 원 정도만 쓴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전통시장에서 10,000원짜리 슬리퍼를 사며 할인 매장에서 옷을 고르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하나를 17년 동안 써오다가 2년 전 고장이 나고서야 바꿨습니다. 어느덧 63살이 된 주윤발이 그의 전 재산 우리 돈 8천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맡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기에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학생들에게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읽게 한 뒤에 신체 반응을 재했더니 면역 기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헌신적인 봉사와 선행 이야기를 듣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착하고 건강해지는 테레사 효과입니다. 스타의 자세는 누구보다 울림이 크지요. 스타를 닮고 싶어하는 대중의 가슴에 자비심의 불을 지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스타가 많습니다만 팬들로부터 얻은 사랑과 명성을 기부로 보답해 오랫동안 별로 떠있는 스타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영웅의 본색은 기부였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곡척에서 이 넥센과 기아가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벼랑 끝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스포츠부 연결해서 경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상준 기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1루수 김주찬의 호수비 2개로 실점 위기를 넘긴 기아. 이어진 5회 초 공격에서 팽팽했던 균형을 깼습니다. 2사 2, 3루기에서 최용우의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아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넥센은 5회 말 임병욱의 안타에 이어 김혜성이 타격 방해로 출루하면서 무사 1, 2루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재현의 내야 안타로 만든 만루 상황에서 이정우의 내야 플레이를 기아 포수 김민식이 놓친 데 이어 유격수 황윤호의 악동구까지 겹치면서 단숨에 동점을 내줬습니다. 기아는 선발 투수 양현종을 내리고 임창용을 구원 등판했지만 넥센은 센즈의 2타점 적시타와 김하성의 안타가 터지면서 5대2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도 6회 베테랑 이범호의 자월 2점 홈런으로 넥센을 한 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기아는 7회 버나디나와 나지안의 연속 안타로 5대5 동점을 만들었지만 최영우의 안타성 타구가 이정우의 그림 같은 슬라이딩 캐치에 잡히면서 추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넥센은 7회 말 곧장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안타로 출루했고 서건창의 2루타로 홈플레이트를 밟아 6대5로 달아났습니다. 이어 센즈의 자월 2점 홈런과 임병욱의 1타점 3루타까지 터지며 9대5로 달아났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넥센은 8회 현재 9대5로 앞서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요즘 곳곳에 단풍이 장관입니다. 태백 철암의 단풍 풍경인데요. 이렇게 가을색이 깊어간다는 건 쌀쌀함도 짙어진다는 의미겠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는데요. 그래도 낮엔 가을 햇살 덕분에 따뜻한 감이 있는데 아침엔 춥습니다. 큰 일교차 유의해서 의상 선택하시고요. 강원 경북의 동해안 지역은 내일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모레 강원 산지는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영남 지역은 나쁨 단계 예상이 되고요. 또 충청, 호남, 제주는 오전 한때 나쁨, 서울, 강원 지역은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하늘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청주 8도, 광주 9도, 울산 1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이렇게 곳곳이 19도 내외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집니다.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만큼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보육교사가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기 전에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마치 새로운 사회 현상인 것처럼 용인해온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불행한 사건이 모쪼록 우리 사회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고맙습니다.